아, 이번 시간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이해, 세 번째 편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할인 방법이 되는 거죠. 내부 수익률을 따지게 된다면. 그래서 단순 비교 방법이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적용하기 몇 가지 이제 단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 비교 방법에 투자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은 총 투자비의 의미밖에 되질 않는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조달 자금을 하는 유형은 자기 자본, 자기 돈을 얘기하는 거죠. 타인 자본, 영업 자본 이렇게 있는데 영업 자본을 투자비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분양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은 사실상 투자비에 해당되지가 않고 총 투자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기 분양률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초기 분양이 안 되었으면 그에 해당하는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총 투자비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결국 초기 분양률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지는데 분양 사업이 아니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분양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정확하게 분양률을 예측하는가, 그 예측해서 반영하는가에 따라 영업자분의 분리가 가능하고 분양률의 예측이란 정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양 투자 분석률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거죠. 타당하다.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 아니면 분양성을 예측하고 자본을 정확하게 성격별로 투자 수익률을 분석하는 것, 두 가지가 이제 타당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분양성을 예측하고 자본을 정확하게 성격별로 분리한다면 투자 수익률을 분석하는 방법은 이제 임대사업, 직영사업, 완공 후 분양사업 등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률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을 하면서 손익분기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사업 가능한 투자 수익률을 얻는데 초기 분양률이 얼마 정도 되어야 하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 계산법인데 이제 투자 수익률 구해주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죠. 총 투자 자본은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 이게 두 가지를 더한 게 총 투자 자본. 수익은 총 수입 마이너스 총 지출. 그래서 총 투자 자본분의 수익 곱하기 100을 한 게 투자 수익률이 되겠죠. 근데 투자 수익률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게 가장 여기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 비교 방식의 두 번째,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볼게요. 리턴 온 커먼 이것인데 그 투자 수익률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분리하지 않았는데 그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자본의 성격에 따른 실질적인 수익률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된다 이거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자본을 성격별로 분리해서 순수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분석하고자 하는 게 자기 자본 수익률 방식이다. 또한 그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기 자본 수익률보다는 초기 자본 수익률이 훨씬 유용하며 초기 자본 수익률에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자기 자본 수익률 방법에서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공식은 여기 자기 자본분의 수익, 총수익 곱하기 100이 되겠죠. 예,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게 초기 자본 수익률에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분해서 분석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단순 비교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기업이나 아니면 개발 사업을 하려는 주체 측에서 범위를 정하는 거죠. 어디까지가 어느 설정까지 어떻게 설정을 해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나올 건지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투자 분석이 투자비에 대한 수익의 비교이기 때문에 초기 자본에 대한 수익 분석을 할 때 더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양 이후에도 자금 투입이 안 되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방법은 말하자면 분양률이 초기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추가 자금이 불필요할 경우에 가장 유용하다고 할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분양률이 낮으면 자기 자본이든 타인 자본이든 투입되어야 하고, 또한 분양 이후에 자금 조달은 디벨로퍼의 몫이라기보다는 시공회사나 분양회사의 몫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타인 자본일수가 있어요. 타인 자본일수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자기 자본 수익률보다는 초기 자본 수익률이 훨씬 유용하고요. 초기 자본 수익률에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앞서 얘기 드린 바 있습니다. 초기 자본의 구조, ROI가 양호하다는 가정인데 구분 수익과 지출, 영업이익, 지급이자 사업이익이고요. 분양 전 초기 비용, 분양, 공사 중, 완공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수입은 없어요. 분양 전에는 초기 분양에는 분양할 땐 20%, 공사 중엔 60%, 완공은 20%. 지출은 분양 전에는 토지비, 설계비, 인허가비, 모델하우스 임대비, 모델하우스 건설비, 광고 선전비, 예비비 해가지고 꽤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분양할 때는 공사비, 감리비, 분양경비, 예비비가 있고요. 공사 중에는 마찬가지로 공사비, 감리비, 분양경비, 예비비. 완공했을 시점에는 공사비, 감리비, 제세공과금, 예비비가 들어갑니다. 영업이익은요, 분양 전에 적자 발생, 분양 할 때는 적자가 되고요. 공사 중에는 분양률에 따라 유동적, 완공 때는 흑자가 발생하고요. 지급이자는 초기에 발생하고 분양할 때도 발생. 공사 중엔 유동적이고요. 완공 때는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사업이익은 적자가 돼요. 분양 전 초기 비용, 초기 때는요. 분양할 때는 적자, 공사 중에는 유동적, 완공 시에는 흑자가 발생이 되죠. 그 단순 비교 방식에서 세 번째 평균 이익률 Average Rate of Return, 투자 자본에 대한 연평균 예상 수익을 나타내는 것이다. 평균 이익률이라는 게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연평균 예상 수익을 나타내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2, 3년에 걸친 사업이므로
다른 부동산에 비해 단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연평균 투자 수익률의 의미가 장기간 투자 사업일 경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지만 단기 사업일 경우에는 프로젝트 그 자체 수익률이 중요하지 이거를 연평균으로 나누는 것은 수치상의 의미 외에는 아무 다른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평균 이익률은 투자 수익률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는 것이다. 투자 수익률을 해당 기간으로 모든 투자 수익률을 연평균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수익률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을 나누는 걸 한번 볼게요. 사업기간, 그 다음에 투자 수익. 사업기간이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분의 투자 수익을 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기간이라는 게 길면 길수록 수익률이 투자 수익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나눠져 주면 연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이익률이라는 거 단순 비교 방식에서 이렇게 배워봤고요. 다음 네 번째 자본회수기간법 페이백이죠. 페이백. 매년 얻어지는 수익이다. 납세 후 수익을 통해서 투자한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거가 자본회수 기간법. 자본회수 기간법은 운영하는 사업이나 임대사업과 같은 장기 투자 사업에서 유용한 방법이 되고요. 초기에 자기 자본을 투자하면 부동산 매입, 신축한 다음에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하거나 운영을 하면 임대 또는 운영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이 되고요. 또 이 수익으로 초기에 투자했던 자본을 회수하게 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를 판단할 때 가장 유용하고 적절한 방법이 되겠죠. 자본 회수 기간은 매년 현금 유입액이죠. 여기 유입액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유입택이 아니고 매년 현금 유입액, 이게 이제 순수익분의 투자 자본, 이게 자본 회수 기간을 만드는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 회수 기간법이라고 하죠. 페이백. 다음 다섯 번째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이펙트인데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자금 조달이 되겠죠. 자금 조달.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있다? 뭐 그래도 난 사업을 하겠다. 그럼 자금 조달에 어떤 여유가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개발 사업자들은 자금 조달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문제가 원활하다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닥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작은 비용으로 많은 자금을 외부로부터 유입한다는 거는 이제 사실 부채가 많아지는 거긴 하지만 경제 원리에 의해서 가장 이상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분양만 잘 되면 초기 적은 나의 자본으로 많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분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전부 상환하고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금 유입에 따른 반대급부가 필요하다. 그 반대급부란 자금을 차입을 해왔으면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정 지분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자 보장과 일정 지분을 동시에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혼합형. 그래서 타인 자본이라고 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만 빌리는 게 아니고요. 뭐 개인에게도 빌릴 수가 있고 공공기관 아니면 합작 이래가지고 뭐 공동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혼자 개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이 아니거든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개발 사업들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발 사업일 경우 더더욱 큰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익도 더 많이 남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렛대효과는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없어서는 안 될 금융과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투자 수익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결합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더 커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본인의 자본만 가지고 할 때보다 타인 자본을 끌어들여서 규모가 커지면 이익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업의 특성상 타인 자본의 의존도가 높고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투자 수익에 대한 실질적인 공헌도를 평가해서 공헌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예,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 협상을 했으면 문서화시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됐을 때를 예측해서 협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단순 비교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레버리지 이펙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처음 듣는 학생도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다.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고정비, 변동비로 구성이 되고요. 기업의 비용 구조 중에서 고정비 부담을 말하는 것인데 또 이제 영업 레버리지, 재무 레버리지, 결합 레버리지. 영업은 영업하면서 들어가는 것들, 재무도 마찬가지고 결합,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결합 레버리지라고 하죠.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 타인 자본의 조달에 따른 고정비, 이자죠. 뭐 개인이든 금융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그냥 돈을 빌려주진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조달에 따른 비용이 이자가 되겠죠. 전체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투자 수익이 고정비가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에서 고정비를 뺀 나머지를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고정비가 얼마 들어가느냐에 따라 투자 수익도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정한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정비의 부담이 크면 클수록 투자 수익이 작아지게 되고 고정비 부담이 적으면 적을수록 투자 수익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비와 고정비에 의해 변화가 된다면 그 변화폭이 고정비의 비중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재무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주 중요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 지렛대 효과에서 고정비는 일정하고요. 매출액의 변화에 따라 사업이익의 결과가 고정비 비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사업이익의 변화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의 폭, 이익, 사업이익의 변화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게 레버리지다. 레버리지가 크면 클수록 확대 배수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니까 기업이 이자 비용을 많이 지급할수록 확대 배수는 커지게 된다. 확대 배수를 레버리지 정도라고 하는데 레버리지 정도가 곧 영업이익의 변화율에 따른 투자 수익의 변화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크면 투자 수익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 투자 수익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렛대 효과는 임대사업, 운용사업 등에도 효과적이고요. 분양사업을 위주로 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도 이용도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발 사업의 경우는 타인 자본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에 대한 이용도가 커져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의 어떤 그 구하는 공식을 보면 영업이익의 변화율 분의 사업이익의 변화율인데, 이거는 매출액 마이너스 영업변동비 마이너스 영업고정비 마이너스 이자비용, 그 다음 매출액 마이너스 영업변동비 영업고정비가 다 계산이 되면서 요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지렛대 효과의 어떤 공식을 봤고요. 단순 비교 방식의 5번째 방법이었습니다. 6번째 방법은 자본 환원율입니다. 캐피탈리제이션 레이트. 자본 환원율은 뭔가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뭐 세월이 흘러서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세월이 흘러서 나의 그 부동산을 팔게 되죠. 그러면 차익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양도 차익이라고 보는데, 자본을 환원할 때 생기는 환원율이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익이냐 뭐 이런 걸 따지는데, 대부분 현재 지금까지는 이익이 많았죠. 자본 환원율의 방식이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 환원율이 높은가 낮은가를 계산해보는 공식이 되겠죠.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한 자본을 사업이익으로 인해 다시 환원되는 비율인데, 의미상은 사업이익이고요. 투자한 자본에 대해 어느 정도 환원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가를 분석을 해요. 그러면은 사업이익이라는 게 뭡니까? 부동산을 운영했을 때 나오는 임대수익이나 뭐 월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제 사업이익이고, 팔았을 때 차익도 자본 환원율로 들어가는 거죠. 투자한 자본의 성격으로 초기 비용 중에 이자 보장 방식이 아닌 투자 방식,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포함하여서 자본이라고 하고요. 이걸 다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까지 다 공제하고도 남으면 자본 환원율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종 사업 이익을 수익이라 하면 그 수익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자본 환원율이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본을 다 제하고도 남는 게 자본 환원율이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는 자기 자본이 계속적으로 투자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종료와 동시에 회수되는 것이고, 그래서 회수된 자본도 사업이익에 반영을 한다. 이러한 것이 자본 환원율인데,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보자 하면 투자 자본분의 투자 자본 플러스 투자 수익이에요. 그럼 자본 환원율이 나오겠죠. 상식적으로 자본 환원율이란 뭔가 처음에 구매했을 때보다 남아야 되니까 투자 자본 플러스 투자 수익을 더해주고 전체 투자 자본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단순 비교 방식의 자본 환원율까지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현가 할인 방식이에요. 현가 할인 방식. 현가 할인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내부 수익률법, 순현재 가치법, 순현가법이라고 하죠. 현금 유출 할인법, 이런 게 있어요. 세 가지가. 그러면 첫 번째 내부 수익률법, IRR이라고 하죠.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이렇게 해서 IRR, 내부 수익률이라 하면 미래의 현금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서 투자 수익률을 산출하는 거예요. 미래의 현금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서 투자 수익률을 산출하는 것이다. 시간의 현재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어떤 투자안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액을 투자 보수율로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그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투자안 중에
수익률이 높은 방안을 선택하거나 자본 코스트 또는 기회비용과 비교하여 같거나 큰 방안을 선택을 하는 게 내부 수익률법이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투자하는데 의사결정이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모델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된다. 기회비용을 감안한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게 내부 수익률법이다. 그것이 기대 수익률이다. 미래의 현금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에 대한 거죠. 그래서 IRR,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했는데, 이 방법을 구하는 공식이 여기 있습니다. 시그마 t는 0, n 1 플러스 rt 분의 it는 시그마 t는 0, n 1 플러스 rt 분의 ot 이렇게 되겠죠. it는 기간의 현금 유입, ot는 기간의 현금 유출, t는 기간이고요. r은 내부 수익률이다. 그랬을 때 여기 내부 수익률법이기 때문에 r은 이자율, 수익률을 얘기하고요. 그죠? 1은 미래의 현금 가치 때문에 1을 더해준 거죠. 1 플러스 r. 그래서 이게 it가 뭐고 ot가 뭐고 t가 뭐고 r이 뭐다. 이거를 알면은 IRR에 대한 공식을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매우 쉽다 생각하시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미래의 현금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투자 수익률을 산출하고 경영자가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아니면 이 부동산을 구매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가 할인 방식의 두 번째 순현재 가치법. 순현재 가치법은 순현가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net present value인데 MPV라고 하죠. 순현재 가치법, 순현가법, MPV. 이 순현가법은 내부 수익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유입을 기업의 최소한도의 기대 수익률을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산출하고 현금 유출도 기대 수익률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화한 후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순차익의 크기로 대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채택을 하거나 한 개의 방안일 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을 한다. 의사결정을 하는 게 개발 사업자들의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현재 가치법은 순현재 가치법은 내부 수익률법하고 방법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일정한 투자 수익이 산출되는데 순현재 가치법은 일정한 수익률을 먼저 반영을 하고 그 결과가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양자가 이제 구하는 건 동일한데 목표 수익률이 존재할 때 순현재 가치법을 사용하고요.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내부 수익률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이 있는데 그 내부 수익률법은 어림셈법으로 방법을 산출을 해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을 먼저 구하고 순현가법으로 이제 산식을 구해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MVB는 아까 뭐라 그랬죠? 순현재법, 순현가법, 순현재가치법이거든요. 뭐 순현가법, 순현재가치법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MVV는 어떻게 구해주나? 시그마 T는 0, N은 이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기간. 그 다음에 전체 시간 T를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가 될지 몰라요. 지금 N이기 때문에. 그래서 1 플러스 K T IT 마이너스 시그마 T는 0, N 1 플러스 K는 T 그 다음에 분의 O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IT는 기간의 현금 유입 앞에서도 우리가 내부 수익률법에서 나온 것처럼 OT는 기간의 현금 유출 T는 기간 새로 나왔죠. K가 기대 수익률 자본 코스트 자본 비용이죠. 자본에 대한 비용 기대 수익률 K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MVB 내부 아니야 순현가법이죠.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과 비슷하지만 K가 다르죠. K 기대 수익률 거긴 내부 수익률 R이 있었죠. 네, 그래서 순현가법 공식이 나왔어요. MVB는 이렇게 공식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림셈법 MVB를 어림셈법으로 풀어가지고 IRR은 뭡니까? 내부 수익률법이죠. 먼저 산출해 보면 MVB와 어림셈법으로 내부 수익률을 먼저 산출해 보기로 해요. 그러니까 0기, 1기, 2기. 뭐 아까 이거는 기, n이 이제 기수라고 치고 투입이 10만원, 개가 10만원, 산출은 8만원, 6만원. 그죠? 기대 수익률 10%, 12% 해서 이 금액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 MVB 한번 해볼게요. ROI는 이제 자본 투자율이죠. 얼마? 전체가 산출된 금액이 12만원 그 다음에 투입이 10만원 그러면 20%가 나왔어요. 20% 투자액이 그 다음에 MVB 순현재 가치죠. 이거는 이제 기대 수익이 10%예요. 그러면 1억 200만원에서 1억만원 1억을 나눠주면 2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MPV는 또 12%가 됐을 때는 9,840만원이면 1억 그러면 160만원이 돼요. 그리고 IRR은 10-12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기대 수익률이죠. 그러면 2.0 빼기 마이너스 1.6이면 얼마가 되죠? 3.6 곱하기 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계속해서 10 마이너스 x 2.000 하고요. 마이너스 1.2는 3.6은 10x 2.0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나온 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돼요. 11.1%가 나왔다. 11.2% IRR은 예,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 어린 셈법으로 IRR을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순현가법이 조금 복잡하고 약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법을
보도록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현가 할인 방식에서 현금 유출 할인법, 뭐 수익성 지수법하고도 같은 얘기예요. PI라고 하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자꾸 위에 올라가 있네요. 이렇게 현금 유출 할인법은 수익성 지표라고도 하고요. 순현재 가치법에서 기대 수익률을 반영을 해서 산출된 현금 유출과 투자자로부터 발생한 현금 유입을 비율로 환산하는 방법이 이제 현금 유출입 할인법이다. 순현재 가치법의 결과가 금액으로 나타나면 수익성 지표는 비율로 나타난다. 근데 이 비율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을 합니다. 여러가지 투자 결정 방법 중에서 선택 결과에 대한 평가는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각각 방법별로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이용도에 있어서 다르다 하는 거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평균 이익률법하고 자본회수기간법은 현금 가치 할인 과정이 없어가지고 다른 방법보다 비과학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계산과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금 유출 할인법, 수익성 지수법 PI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내부 수익률법과 현재 가치법, 현금 유출입 할인법 등 현금의 유출입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다른 방법보다는 과학적이다. 또한 현금 가치 할인에 의한 방법도 각각의 장단점으로 그 이용도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 한 개의 방안을 가지고 평가할 때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도 결론이 같다는 거. 두 번째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에 대해서 평가할 때 NPV, 순현재 가치법은 순현재 가치의 크기로 채택할 투자안과 기각할 투자안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두 투자할 가치는 있지만 자본이 부족할 때는 자본을 할당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경우에 현금 유출 할인법을 이용해 가지고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한 가지씩 투자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 가치 할인에 의한 방법이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그 이용을 달리하는 세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유출입 할인법 PI의 공식을 여러분들과 보면, 시그마 T는 제로분의 N 1 플러스 K 가로 닫고 T 분의 IT 플러스 시그마 T는 제로분의 N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K 가로 닫고 T분의 OT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IT는 기간의 현금 유입, OT는 기간의 현금 유출, T는 기간이 되겠고요. K는 기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유출입 할인법의 공식을 여러분들과 살펴보았고, 단순 할인 방식과 현가 할인 방식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목적에서 이제 세무가 뭐 세금적인 거, 뭐 세무적인 처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무적인 거를 세금적인 얘기를 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어떤 게 더 강조가 된다고 합니까? 공공성이 강조가 된다.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성이 강조된 사유재산이라는 게 특유한 성격이 있다, 특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이지만 나라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토개발계획이용법, 국계법 만들고요. 거기에 따른
각종 법규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난개발이 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의 목적,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분야는 이제 뭐 법규 말고도 그 규정이나 법 중에서 또 세무법, 세금에 대한 법이 있겠죠. 조세에 대한 법. 그게 이제 공공성이 강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세에 관한 것도. 또한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막기 위한 거고, 부동산이 단순히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유재산임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또한 부동산 활동, 경제활동, 부동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아니면 부동산에 의한 활동이 이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다는 거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되고, 또한 세무정책은 부동산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도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공공성을 높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소득 대비 조세율 부과 정책을 전개하고 부동산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 제도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에는 취득세와 면허세를 내고요.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를 냅니다.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을 냅니다. 국세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돼 있고요. 부동산을 이용할 때는 농지세, 국세로서는 재산 재평가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전할 시에는 지방세는 없고요. 국세로서 양도소득세,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제도 구조는 이렇지만 조금 많은 세금을 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진국 홍콩 같은 작은 나라, 섬나라에서도 물론 세금을 걷지만 워낙에 뭐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1억 이상 되는 뭐 근로자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뭐 우리나라, 외국도 물론 세금이 강화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종류도 많고 내는 요율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 조세 제도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것도 있네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세제를 보겠어요. 일단 이 세금을 낸다는 거는,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낸다는 거는 부동산에 대한 과열 방지,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한 거예요. 세율을 높여서 아파트 값을 내려야겠군. 뭐 이런 정책들인데, 글쎄 그 의도한 바와 정책이 의도한 바가 그대로 현실에 반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의 재분배가 있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특별소비세를 내겠고, 저소득자는 세금 감면을 시켜주고, 뭐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이제 만화나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취득 시의 세제, 개발 사업자들이죠.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를 내고요.
보유시에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여기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봐서 인허가시의 세제는 보존등기비, 취득세 플러스 농특세, 등록세 플러스 교육세, 과밀부담금이고요.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거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에서는 교통 혼잡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 교통 혼잡이라든가 교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부담금을 내세요. 도로를 만들던가 돈으로 환수하던가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부담금이 있고요. 대체 농지 조성비가 있습니다. 산림 전용 허가, 이거는 이제 뭐 나무 심는 곳, 임야나 뭐 나무와 관련된 허가를 내는 곳에서 산림 전용 부담금, 대체 조림비 이런 것들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세제를 볼게요. 개발 부담금, 개발했을 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내던가 개발에 대한 어떤 기부 체납을 하던가 이런 거죠. 법인세죠. 특별부가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비자들이 사는 물건에 10%씩 부과를 하는 게 부가가치세인데, 기업도 부동산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거를 구매를 했으면 10%에 따른 세금을 내고 세금을 환급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법인세를 내요. 소득에 따른 세제. 법인에서 나는 이득을 가지고 법인세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세제들을 받고요. 다음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목적, 기술과학론입니다. 이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기술 분야에 대한 어떤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경제, 사회, 인문, 자연 이런 여러 분야의 접근 방법을 현실적으로 기술을 통해서 표면화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 방향을 구체화시키고요. 이를 상품으로 가공하고 포장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이제 기술과학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방향이 각종 주변 여건 때문에 제한된 범위로 결정이 되고요. 이를 극복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현재도 미래도. 그래서 개발 사업 규모와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현실화시키는 거가 기술과학론이고, 이 기술과학은 건축, 토목, 조경, 인테리어, 환경, 전기, 기계 등 설비가 있고 상하수도, 기관시설 이런 것들처럼 관련된 기술, 설계, 시공 등을 모두 말하는 게 이제 기술과학론이고요. 설계는 가설계가 있고 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설계는 변경이 없어야 돼요. 그쵸? 변경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가설계가 있고 기획, 기본, 실시 설계가 있는데 기획 설계는 컨셉 도출을 하고요. 흔히 컨셉 설계라고 하고요. 기본 설계는 기획 설계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고요. 기본 설계는 기획 설계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고, 사업 승인 인허가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실시 설계는 실제 시공을 위한 도면이고요. 개발 사업 초기 단계는 가설계를 하고 기획 설계를 가지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단계는 기본 설계를 가지고, 공사 단계는 실시 설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는 공사 도면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요. 공사 도중에 이제 설계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공사 중에 설계를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 원인이 어떻든 간에 개발 비용의 증대가 생긴다. 개발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거죠.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사업성 악화를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기획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설계 변경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건축법에는 각 지역마다 일정한 비율의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나눠주고 건축의 가능 규모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역 지구에 따라 다르고 복잡을 한데 한번 여러분들과 그 용적률과 건폐율을 한번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는데 크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진다고 배운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지고요. 관리지역은 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1종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니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 이하, 300% 이하.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 이하, 용적률이 50% 이하. 그러면 그 주거지역에서 여러분들한테 퀴즈 하나 내야 되겠네요. 아주 그냥 뭐 아니면 돈데 주거지역에서 가장 비싼 지역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디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3종 준주거지역 어디가 될까요? 네, 준주거지역이 되겠죠. 국토는 한정이 돼 있고요. 땅이 좁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더 열광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땅이라도 건물을 더 많이 짓고 넓게 지은 땅이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좋은 땅이죠. 근데 그 좋은 땅은 가격이 또 비싸단 말이에요.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 좋은 땅이란 거는 주거지역 중에서는 준주거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70% 건폐율 300평 땅에 70%면은 210평까지 건물을 올릴 수가 있고요. 또 용적률은 500%다. 500%. 용적률이라는 거는 5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폐율은 땅에서 몇 프로까지 건물을 올리냐. 용적률은 그 땅에서 몇 프로까지 넓거나 위로 올라갈 수 있냐 이거잖아요. 용적률이 높아야 면적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넓고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준주거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500%까지. 굉장히 지금 차이가 나죠. 1종, 2종, 3종까지 해서도 차이가 나요. 높이 차이, 용적률 차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땅이라도 용적률과 건폐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주거지역에서는 비싼 땅이 되고요. 준상업지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이제 상가도 들어올 수 있겠고. 높이 올려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준주거지역이 비싼 땅이다. 상업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
유통상업지역이 있습니다.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이 90%,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80% 이하,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은 70%,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은 80% 이하, 1100% 이하. 마찬가지로 여기서 상업지역에서도 가장 비싼 땅은 중심상업지역이 되겠죠.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높아요. 가장 비싼 땅인데 조금이라도 더 짓기 위해서 이렇게 높게 많이 준 건데 다른 데는 조금 더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쾌적성이 담보가 된다면 여기는 전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은 쾌적성이 담보가 되고 여기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죠. 공업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중공업 지역이 있는데 건폐율은 똑같이 70%고요. 용적률은 300, 350%, 400% 이하.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존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이 있고요.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요. 보존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고요. 용적률 80% 이하. 생산관리지역은 20% 이하 건폐율, 용적률 8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자연환경보존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이 80% 이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목적, 기술과학론까지 수업을 해보았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